지난해 4월, 이란은 이스라엘을 향해 드론과 미사일 등 300기가 넘는 공중무기를 쏟아부었지만 이스라엘의 방공망은 이를 사실상 무력화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의 방어 시스템 아이언돔은 대부분의 미사일을 요격해 현존하는 중단거리 미사일 요격 시스템 중 최고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방공망 체계 아이언돔으로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의 벌떼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내자 한국이 개발 중인 한국형 아이언돔이 얼마나 촘촘하게 방어망을 구축할 수 있는지 세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외의 한 유튜버는 한국형 아이언돔이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 어떻게 다르고 어떤 성능이 있는지를 소개하는 영상을 올려 관심을 모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 세계적인 방산 전시회 IDEX 2025에서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시스템을 대거 선보이며 주목을 받고 있는 한국 방산기업들과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형 아이언돔의 장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하나와 LI진엑스원 등 한국을 대표하는 방산기업들이 아랍에미레이트 UAE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IDEX 2025 인터내셔널 디펜스 엑서비션 언드 컨퍼런스에 참가해 한국의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시스템을 세계에 선보였습니다. IDEX 2025는 올해 65개국 1,350개 업체가 참여하는 중동 아프리카 지역 최대 규모 방위산업 전시회였기에 글로벌 방산 전문가들은 한국 기업들이 이번에 어떤 무기들을 배치할지 한국관에 특히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기대에 부응하듯이 하나와 LI진엑스원은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시스템 LSAM 에롱 레인지 서퍼스 2 에어 미서를 해외 방산 전시회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여 많은 바이어들이 한국관에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유도탄, 발사대, 발사관, 다목적 레이더를 생산하고 LI진엑스원은 이를 통합 운영할 통제소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하나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등 2개 계열사가 참여하며 역대 최대 규모 440-75M로 통합 전시관을 운영했고 특히 LSAM과 함께 지대공 요격 미사일, 안티드론 시스템 등 다양한 고도를 방어할 수 있는 통합 방공망을 선보여 대공방어 시스템에 관심이 높은 지금 세계 여러 나라의 관심을 불러 모았습니다. 특히 이번 방산 전시회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무기는 LSAM의 주요 구성 요소인 유도탄과 발사대, 다기능 레이더의 매팔 등을 포함한 다층 방공 솔루션과 같은 핵심 기술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함께 개발한 LSAM 유도탄은 요격 고도까지 도달하기 위해 단계별로 추진력을 낼 수 있는 다중 펄스 추진 기관 기술을 적용했고 공기가 희박한 고고도에서도 미세한 가스 분출로 자세를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위치자세 제어 장치 DACS가 적용됩니다. 무엇보다 세계가 주목할 것은 하나 시스템의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장사정포 요격 체계 LAMD 다기능 레이더인데요. 한국형 아이언돔은 단시간에 날아오는 다량의 포탄을 빈틈없이 방어해야 하기 때문에 고성능 저비용 유도탄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정교한 교전 통제 기술, 다양한 구성품을 연동하고 통합해 성능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등을 요구해 개발에 성공하면 한국 방산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중요 핵심 기술이 될 전망입니다. 하나 시스템은 이와 함께 소형 무인기 탐지, 포획, 레이저 요격 등이 가능한 안티드론 시스템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LI진엑스원 역시 이번 방산 전시회에서 장거리 고고도 요격 능력을 갖춘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AM을 비롯해 장사정 포탄을 최단 시간 내에 탐지 추적 요격하는 장사정 포요격 체계 LAMD를 전시했습니다. 또한 LI진엑스원의 대표작인 중거리 중고도 요격 체계 천궁이 다양한 모듈형 장비를 탑재 가능한 무인 수상정 USV, 유도무기, 미래 병사용 스마트 무장 등을 전시해 중거리 중고도 요격 체계 기술을 가진 기업으로서의 핵심 역량을 선보였습니다. LI진엑스원은 2021년 UAE와 천공 2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2022년부터는 LSAM 수출 협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이번 방산 전시회를 통해 중동 국가들과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사정포 요격 체계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포병 전력을 갖춘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무기 체계로서 산발적이고 간헐적인 사격에 대응하는 이스라엘 아이언돔보다 높은 수준의 무기 체계로 개발되고 있어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또한 LI진엑스원은 이번 방산 전시회에서 CIWS-2도 선보이며 근접방어 무기 체계예요. 국내 개발을 선도해 온 업체로서의 대공방어 역량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CIWS 시리즈 인 웨펀 시스템은 전투함정의 최후 보루라 할 수 있는데요.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판단의 적이 발사한 대함 대공 미사일과 공격용 드론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자동화된 무인 체계를 뜻합니다. CIWS-II는 단시간 내 수천 발의 기관포를 발사해 위협을 무력화하며 해상용뿐 아니라 지상용으로도 진화할 예정입니다. UAE에서 열린 IDEX 2025에는 한국 방산 기업들의 수장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은 IDEX 2025가 열리는 UAE에서 글로벌 방산 기업 관계자, UAE 정부 관계자 등을 만나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일 SAM 등 다층 방공방 솔루션 수출, 국산 엔진 탑재, K9 자주포 등을 적극 홍보했습니다. 특히 한화의 김동관 부회장은 항공 엔진 제조, 기계 및 전자장비 분야에서 축적한 전문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방산 무기 회사인 EDG의 대표와 만나 다양한 무기 개발에 대해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한화는 이 자리에서 우주항공 및 위성 산업에서도 EDG와 협력을 제안했고, 조선 해양 분야에서도 한화오션과 EDG 조선소 간 협업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본상 LIG 회장도 이번 방산 전시회에서 직접 뛰며 K방공망 수출을 진두지휘했습니다. 구본상 LIG 회장은 K방산 열풍이 불기 전부터 지속성장의 답은 해외 수출 확대라는 신념으로 20여 년간 쌓아온 해외 네트워크가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특히 LIG는 UAE와 2022년부터 대공망 확장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왔기 때문에 구 회장이 직접 나서 MSAM-II, LSAM, 안티드론 시스템 등을 포함한 다층 방어 통합 솔루션 K 대공망의 현지 수주를 위해 발로 뛰었습니다. 이처럼 해외 방산 전시회에서 한국 방산 기업들이 한국형 방어 체계를 선보인 가운데 한국이 개발한 아이언돔은 일종의 방공호와 같은 것입니다. 로켓 및 포병 공격이 있다면 그것을 방어하는 시스템입니다. 감지 센서와 레이더 요격기를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위협을 방어합니다. 저는 정말 이것이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는 이렇게 설명하고는 시스템 전문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비슷하지 않나요? 그러자 시스템 전문가는 이렇게 답합니다. 이스라엘과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한번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보세요. 당신이 알고 있는 바로 그 반대입니다. 한국은 그야말로 산악지형입니다. 따라서 도시들은 밀집되어 있습니다. 밀집된 도시들이 적의 공격을 받는다면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즉, 한국의 아이언돔은 이스라엘과 달리 산악지형과 고밀도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독특한 엔지니어링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 10월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스라엘군 IDF이 이란의 수도 테헤란과 쿠제스탄, 일람 등 세 개 주의 군사시설물을 폭격하면서 러시아제 S-300 지대공 미사일 포대 3곳을 파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자들은 이 밖에도 폭격을 가한 S-300 포대가 하나 더 있다면서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은 이란의 모든 방공 시스템이 사용 불가능할 수준의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으로 이란의 군사시설이 타격을 입으면서 이란의 첨단 방공포대가 무용지물이란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사건 전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한 미사일은 수백 발 중 극히 일부만이 이스라엘 본토에 닿은 반면 이스라엘 전투기가 투하한 폭탄과 미사일은 쏘는 족족 목표물을 때리면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힘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이 갖고 있는 S-300 포대는 옛 소련 시절 개발된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입니다. 이란은 러시아와 계약을 맺고 2016년부터 이를 도입해 핵시설과 주요 공항 등 시설 주변에 배치하고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호위에도 활용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시설 인근에 배치돼 있던 S-300 포대를 파괴한 데 이어 S-300 포대를 다수 파괴했는데요.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등 2차례 공격을 퍼부었지만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뚫은 이란의 무기는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우수했다는 의미였습니다. 반면 이란은 갖고 있던 방공망 중 가장 우수하다고 자랑했던 것조차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부터 민감한 군사시설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방공망 시설의 우수성은 검증되어 있는데요. 이 유튜브 영상에서 엔지니어는 좀 더 자세히 한국의 아이언돔의 우수한 성능에 대해 일단 레이더 라인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좁은 공간에서 정확하게 방어를 해야 합니다.
한국은 순항 미사일, 탄도미사일 및 정밀 유도 탄약 드론도 물리쳐야 합니다. 북한으로부터 넘어오는 종이, 비행물체 등등 모든 것을 방어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AI 기반 타겟팅 장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머리 위에 최고의 도전, 즉 아이언돔을 설치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한국의 방어 시스템은 고급 레이더와 인공지능이 많은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매체는 결론적으로 한국의 아이언돔은 민간 지역의 안전 및 전략적 자산 보호에 초점을 맞춘 시스템이며 한국의 이러한 국방 시스템 혁신에 대한 노력은 이스라엘의 방공 시스템 못지않은 기술 혁신을 이끌고 있으며 한국의 이러한 혁신은 아시아에서도 특히 중요한 움직임이라고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 기업들이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등의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수출에 성공하면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만큼 이번 방산 전시회를 통해 이제는 K대공망까지도 글로벌 입지를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가 북한군을 총알바지로 쓴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인 북한군 사상자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약 1만 2천 명의 북한군이 현재 쿠르스크주에 배치되었다며 정확한 사상자 발표를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는 더 많은 북한군이 최전방에 배치될 것이라며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북한군을 총알바지로 쓴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폴란드가 선보인 한국산 명품 무기들이 폴란드는 물론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의 전력을 보여주는 군사방송에서 K2 전차가 레오파드 2 전차와 나란히 기동하고 마지막에 K9 자주포가 생방송 화면에 나오자 폴란드 공영방송 진행자의 극찬이 쏟아졌습니다. 폴란드 공영방송 TVP 생방송 해설자는 레오파드 2를 보고는 처음 도입할 때와 달리 이제 구식이 됐다고 말하더니 뒤따르던 K2 전차를 최신 기술을 갖춘 전차라고 치켜세웠습니다. 또한 TVP 생방송에서는 한국의 K9이 등장하자 공급 속도가 놀랍다며 현대와 기아차에서 볼 수 있는 한국 자동차 기술과 고도의 항공기술력, 국민성과 업무 효율성 덕분이라면서 한국산 무기를 최고라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현지 매체 디펜스24는 옛 소련 장비가 육지에 등장하지 않은 폴란드형 21세기 체제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이번 폴란드 군사 전력을 소개하는 방송은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는데 여기서 한국산 무기들은 놀라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폴란드 현지에서는 한국산 무기를 직접 써본 폴란드 군인들이 한국산 무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말해주었습니다. 미국 47대 대통령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출되면서 나토를 중심으로 유럽 국가들의 군비 증강 요구가 안팎으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압박을 가하고 있고 또한 차기 미국 행정부의 정보효율부 수장으로 낙점된 일론 머스크는 미국의 국방비가 과도하게 지정됐다면서 그중 국가가 대외 활동비로 사용되는 상당수를 줄이겠다고 하였습니다. 즉 러시아의 사진 정책에 안보 위협을 느끼고 있는 나토 회원국들은 이제부터라도 자기 살기를 스스로 찾아 나서야 하는데요. 이런 사람 가운데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유럽의 폴란드입니다. 그리고 그 폴란드의 새로운 핵심 파트너가 8,0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동방의 한국인 것입니다. 2022년부터 지금까지 폴란드가 구매한 한국산 무기 중 대부분이 이번 계약을 통해 유럽에 첫 발을 내디딘 것인 만큼 의숙지 많은 환경과 상황에 양국 방산 협력에 대한 우려도 컸었는데요. 그러나 그러한 우려도 잠시 한국은 엄청난 속도로 예정되어 있는 앞길 전보다 앞당겨 인도해주는 등 폴란드의 기대를 10분 충족시켜주고 있습니다. 계약이 체결된 지 불과 2년도 채 안 된 시점에서 벌써 폴란드는 이른바 내 블랙팬서 전차 120대 K9A1 자주포 54대의 호마르 KMLRS를 보유하게 되었는데요. 총 245대의 기갑 장비를 2년 만에 얻게 된 폴란드는 미국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전력입니다. 현재 바그너 그룹이 벨라루스에 들어간 후 헬리콥터 재도발이 있었는데 벨라루스 군은 지난달 폴란드 리투아니아 국경 근처에서 훈련을 시작한 것이 알려졌습니다. 벨라루스 국방부는 시작된 이번 훈련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용어인 특수 군사작전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동에는 드론의 사용은 물론 기갑부대와 기계화 소총부대와 다른 부대의 긴밀한 상호작용이 공식적으로 벨라루스 국방부는 이 기동을 제6독립군이
기계화 여단과의 지휘 및 참모 훈련이라고 불렀습니다. 서방의 군사 분석가들은 오랫동안 벨라루스와 폴란드 리투아니아 국경 지역인 수바우키 회랑을 잠재적인 화약고로 간주했는데 러시아가 벨라루스와 바그너 그룹을 앞세워 이 땅을 점령하는 계획을 본격화했다 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벨라루스의 주력 전차는 1973년에 전력화된 구소련제 T-72로 방어력이 약해 우크라이나 군의 제보린에 쉽게 완파되었고 측면 공격의 탱크 포탑이 하늘로 치솟기도 했습니다. 또한 야간 조준경이 전차나 서방 전차에 비해 현격하게 떨어지고 무엇보다 사격 통제 장치의 성능이 떨어져 이동 중에는 적 전차에 대한 대응 사격이 불가능합니다. 반면 K 전차는 야외에서 시속 50km의 속도로 이동하며 2km 이상의 목표를 정확하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만약 수바우키 회랑에서 바그너 그룹과 벨라루스 군이 T-72 전차로 들어온다면 폴란드 군이 운영하는 전차에 초전박살이 날 텐데요. 지금 폴란드군은 빠르게 도입해 실전 배치한 한국산 전차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일 폴란드 육군은 공식 유튜브 채널에 이미 동쪽에 실전 배치된 K 전차에 대해서 업로드했습니다. 그동안 K 전차가 강력하다는 사실과 기본적인 성능과 재원을 알려졌지만 실제 K 전차를 전선에서 운용하는 폴란드군의 실감나는 설명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폴란드는 18세기 말 러시아, 독일, 오스트리아 3국의 123년간 분할 지배를 당하고 2차 세계대전 동쪽의 러시아와 서쪽의 독일로부터 동시에 공격받으며 또다시 분할 점령당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폴란드가 알게 된 것은 어떤 나라도 믿을 수 없고 오로지 자국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스스로의 힘밖에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폴란드가 1000대의 한국산 K 전차를 도입하려는 것은 이런 과거 역사의 굴욕을 반복하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외세의 침략을 당하고 최고의 무기를 만들며 이를 갈아온 한국은 이제 폴란드의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벨라루스와 접한 국경에 병력을 10,000명을 추가로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장관 국방부 코시니아 카미슈는 15일 공영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침략자가 감히 폴란드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벨라루스 국경에 군대를 더 가까이 이동키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약 10,000명의 군인이 국경에 배치될 것이며 이 중 4,000명은 국경 수비대를 직접 지원하고 6,000명은 예비군에서 차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폴란드 국영방송 TVP에서는 이를 긴급 보도하며 무기를 이동시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기에는 폴란드가 가장 중요한 전력이라 여기는 전차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바그너 그룹과 벨라루스 군이 폴란드의 접경 지역인 브레스트에서 지난주부터 군사훈련을 개시하고 있는데 바그너 그룹 측 주둔 병력은 약 4,000명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병력을 증강시키는 이유는 이 훈련도 염두에 두었지만 최근 벨라루스에서 불법적으로 폴란드 국경을 넘는 시도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 정부는 바그너 그룹이 불법 이민자로 위장해 폴란드로 침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병력을 증가해 이런 시도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원래 K 전차는 러시아 칼리닝그라드와 맞대고 있는 국경 지역에 배치되었지만 이번에 바그너 그룹과 벨라루스 군의 도발 시도가 염려되는 벨라루스 국경으로 이동해 강력 대응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지금 K 전차로 벨라루스 육군의 주력 전차 T-72를 도발해 온다면 완벽하게 작살내겠다는 심산입니다. 폴란드는 유럽에서 그동안 전차 시장을 장악한 독일을 버리고 과감하게 한국산 전차를 계약하고 단 10개월 만에 28대를 받았습니다. 독일에 요청하면 최소 3년 이상이 걸리는 물량이었습니다. 한국에게 긴급하게 요청한 전차 10여 대가 실전 배치되어 당장 바그너와 벨라루스군의 위협을 봉쇄하는 데 사용되자 폴란드의 선택이 맞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폴란드를 따라서 루마니아와 많은 동유럽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 도입을 시도하고 있고 루마니아가 6월 K9 자주포 도입을 최종 결정하고 대통령이 지난달 재방한한 가운데 현지에서는 왜 가장 먼저 K9 자주포를 도입하는 지에 대해 중요한 이유가 있다며 루마니아 매체 DG24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매체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주포가 굉장히 중요한 전력이 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토록 원한 무기가 바로 K9 자주포였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K9 자주포를 도입한 것에는 큰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덧붙이고 있죠. 그리고 비록 아직 수량이 54문밖에 되지 않지만
이것이 루마니아 국방력과 함께 자존심을 상승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루마니아는 폴란드와 함께 나토 최전선 국가로 흑해 건너 러시아를 견제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나토는 루마니아에 대한 군사적 지원에 매우 적극적인데 미군 특수부대와 공군 전력을 루마니아에서는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나토 회원국 전투기들도 수시로 루마니아에 순환 배치돼 흑해, 상공을 초계 비행하며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토 최선이라는 지리적 조건 덕분에 루마니아는 상당한 군사 지원을 받고 있으나 반대로는 엄청나게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토는 루마니아에 수년 전부터 국방 예산 증액 군사 장비의 나토 표준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장 구소련제 노후화된 무기 체계를 바꾸고 국방 예산을 늘려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루마니아는 미국과 유럽 강대국들의 보호를 받는 약한 나라를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고 유럽이 강화될수록 이런 이미지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루마니아는 옆나라 폴란드가 한국에게 가성비 높은 엄청난 무기들을 빠르게 도입하는 것을 보고서 국방 예산을 급히 늘리며 먼저 10억 달러 투입해 K9 자주포 54문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루마니아는 2022년 국방 예산이 약 2조 2천억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11조 5천억 원까지 증가시켰고 앞으로 GDP 2% 이상으로 국방비 지출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루마니아는 녹록지 않은 자국 경제 상황을 구실로 국방비를 증강시키라는 압박을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인근 해역에 부설한 기류가 떠밀려와 루마니아 군함이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이젠 루마니아의 국방력 방어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된 것입니다. 루마니아는 K9 자주포뿐만 아니라 K2 전차까지 도입하려 하는데 K2 전차는 10조 원가량이 500대 안팎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발트 3국 중 에스토니아도 한국산 무기를 선택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발트 3국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 에스토니아는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노리는 수밖에 회랑이 끊기면 폴란드와의 연결이 끊어져 나토와 고립되게 됩니다. 현재 바그너 그룹의 일부 용병들이 발트 3국과 폴란드를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 수바우키 회랑 인근 도시로 이동한 것이 확인되면서 이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와 국경을 맞대며 지휘하는 리투아니아는 최근 4에서 5년 후에나 받을 수 있는 독일산 전차를 구입한다고 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발트 3국 중 가장 위쪽에 있는 에스토니아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한국산 K9 자주포를 추가로 계약했고 에스토니아에게는 세계 최강 K9 자주포는 가장 중요한 전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스토니아가 K9 자주포를 추가 도입하고 가장 중요한 핵심 전력으로 보는 이유는 세계 최강의 화력을 자랑하는 자주포이기도 하지만 운용 방법이 쉽기 때문입니다. 에스토니아는 인구가 130만 밖에 안 되고 한반도 면적의 5분의 1에 달하는 북유럽의 작은 나라입니다. 이 때문에 상비군 병력은 7,500명 밖에 안 되는데 매년 약 3,200명 정도가 징집되어 8개월 복무합니다. 에스토니아군은 이런 국가 특성상 이웃 국가들과 비슷한 규모의 군대를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 대신 시민들로부터 자원봉사자를 받아 예비군과 비슷하게 방위연맹을 운영하며 민방위를 강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비군이 에스토니아군의 거의 절반이 되다 보니 쉽게 운영할 수 있는 자주포가 필요한데 K9 자주포는 이에 굉장히 적합했습니다. 실제로 주목해야 할 것은 포병 사격의 파괴력입니다. 포 사격에 의한 사상자가 80% 이상이기 때문인데요. 우크라이나가 최근까지 주요 지원국의 포탄 지원을 강력히 요청해 왔다는 점, 또 155포탄 생산을 위해 미국과 유럽에 지속적으로 협상을 시도해 왔다는 점이 폭력의 효과성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현재 자주포 경쟁 시대입니다. 155포탄은 전쟁을 수행하는 중요한 무기 및 들림없습니다. 하지만 포탄만으로는 전쟁을 수행할 수 없죠. 스스로 목표물까지 날아갈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포탄이 무기로서 제 기능을 하려면 필연적으로 발사할 포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현대전에서 포는 크게 견인포와 자주포로 분류됩니다. 견인포는 차량에 연결되어 이동이 가능한 것을 뜻하고 자주포는 궤도나 차륜형 차량의 포가 통합되어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자주포는 다시 트럭과 같은 차륜형 플랫폼 기반의 차륜형 자주포와 무한 궤도로 움직이는 궤도형 자주포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차륜형 자주포는 도로에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장거리 기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궤도형 자주포는 험준한 야지에서 기동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체로 궤도형 자주포가 많이 쓰였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작전 현황, 지역 상황에 따라 최적화된 시스템을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운용국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최근에는 작전 지역이 평탄하거나 도로가 잘 갖춰진 국가들을 중심으로 차륜형 자주포 도입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궤도형 자주포를 선호하는 국가도 여전히 적지 않은데요. 작전 지역까지 장거리 이동이 필요 없거나 적의 공격 시 비교적 강력한 장갑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정성과 방어 수준을 중요시하는 국가들이 궤도형 자주포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궤도형 자주포로는 우리나라의 K9, 미국의 M109H, 독일의 PGH-2000 등이 있다. 이렇게 다양한 자주포들이 세계 수출 시장에서 격돌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K9 자주포가 세계 수출 시장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K9 자주포는 최근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 파일을 기록, 절반 이상의 지분을 자랑합니다. 그만큼 K9 자주포는 우리나라 방위산업에서 한 획을 그은 무기라고 볼 수 있죠. 본격적인 수출은 인도 100문, 핀란드 48문, 노르웨이가 24문을 도입하기로 한 2017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2018년 에스토니아 12문, 2021년 호주 30문, 2022년 이집트 200문, 폴란드 670문 주문이 잇따르면서 1000대 넘는 K9 자주포가 수출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루마니아 등에서 주문이 잇따르며 K9 자주포의 수출길은 앞으로도 계속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추가적인 성능 개량 역시 앞두고 있습니다. 2019년 외국 화포 선진국들의 자주포 기술 발전 추세에 맞춰 K9 자주포 2차 성능 개량 소요가 결정된 것인데요. K9A로 명명된 2차 성능 개량 자주포는 북한 장사정포 위협과 우리 군의 병력 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전투원의 생존 가능성과 전투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완전히 자동화된 장전 및 발사, 포탑 원격 조정, 화재 시 자동 소화, 원격 사격 통제 시스템, 차 안에서 주변을 살필 수 있는 올어라운드 뷰, 쾌적한 내부 운용 환경을 위한 냉방 장치를 도입하게 됩니다. 이를 통한 이점은 다양하지만 가장 주목해볼 만한 변화는 운용 인력이 기존의 5명에서 3명으로 크게 줄어진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는 포탄 발사 속도가 분당 6발에서 최대 9발로 1.5배 늘어난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K9 자주포의 기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계획에 의하면 2035년대 이후로 K9A3에 이르러서는 유무인 복합 자주포를 목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나의 포대를 구성할 경우 선두 차량에는 차량 조종과 발사를 담당할 인원 2명이 탑승하지만 나머지 차량에는 차량 운전을 담당할 1명만 탑승하거나 완전 무인으로도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의 절대 강자인 K9 자주포가 지금 목표로 노리고 있는 또 하나의 시장은 바로 세계 최대 국방비를 사용하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갖췄지만 자주포는 우리나라보다 뒤처진 상황입니다. 현재 미 육군이 운용하는 자주포는 K9과 같은 155구경을 사용하지만 39구경장 포를 사용하는 M109A7입니다. M109A7은 포탑 자동화도 되어 있지 않고 사거리도 최대 30km 정도입니다. 확실히 성능 면에서는 K9에 못 미치는 수준이죠. 실제로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M109 계열 자주포 가운데 70여 대가 파괴되거나 손상을 입은 바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의 재선 성공으로 미군은 대대적인 군대 재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맞물리며 그간 주춤했던 미국 자주포 산업이 빠르게 기지개를 켜는 추세인데요. 때문에 미 육군은 미래 신형 자주포 도입에 돌입했고 가성비와 적기 인도 능력을 갖춘 우리나라 방산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상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지상전 대비의 중요성이 더욱 두드러지며 신속히 요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하나 디펜스는 미국의 K9A1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중입니다.
이런 노력의 기반에는 개발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관련 업체들의 연구개발 노력과 함께 야전에서 K9 자주포를 운용하고 있는 우리 국군 장병들의 노고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토를 지키고 세계 곳곳에서 자유를 위해 활약하는 K9 자주포와 그 계열들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대한항공은 대한항공 테크센터에서 저피탑 무인 편대기 기술시범기 1호기 출고 행사를 가졌습니다. 저피탑 무인 편대기 개발을 통해 국방과학연구소는 레이돔 기술, 안테나 내장 일체형 구조, 경량 전파 흡수 도료 등 핵심 기술 4종 개발하여 향후 개발될 KF-21 블록 3에 필요한 기반 기술을 개발해 적용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한항공은 독자 개발한 소모성 다목적 소형 무인기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오늘은 저피탑 무인 편대기 기술 시범기와 소모성 다목적 소형 무인기에 대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유인기 1대와 무인기 3에서 4대가 편대를 이뤄 공동작전을 전개하는 유무인 복합체계 MUMT가 하늘을 지배하는 6세대 전투기 시대에 대비한 국내 개발 무인 편대기 기술 시범기 1호기가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25일 국방과학연구소와 대한항공은 유무인 목합체계의 핵심 플랫폼인 저피탑 무인 편대기 LOWUS, LOW 어브저버벌 윙먼 UAV 시스템 기술 시범기 1호기 출고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국내 유무인 복합 항공체계 개발이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레이더나 음향, 광학 등의 상비로부터 탐지될 확률을 낮춘 저피탑 무인 편대기는 원격으로 조종하는 무인 항공기로 단면적을 적게 하거나 전파를 흡수하는 재료를 사용해 적의 눈에 띄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저피탑 무인 편대기는 유인 전투기와 복합 편대를 구성해 조종사의 감독하에 정찰 전자전 공격 등의 임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무인기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대한항공이 방위사업청의 미래도 전 국방기술사업으로 2021년부터 연구개발을 시작해 2027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올 연말 기술시범기 초도 비행을 거쳐 2027년 유인기 조종사가 공중에서 무인기를 직접 통제하는 유무인 복합 비행시험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피탑 무인 편대기는 국내 유무인 복합 항공체계 첫 실증 사례로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향후 체개발 단계를 거쳐 저피탑 무인 편대기는 유인 전투기와 복합 편대를 구성해 미래 항공작전 분야에서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방사청의 지원하에 무인 편대기용 국산 엔진, AESA 레이더 등 핵심 기술 개발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박준성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향후 유인기와 무인 편대기 간 복합전투 체계 구성을 통해 미래 전장 변화에 대응할 계획이라며 국내 방산업체들과 협력해 전 세계적으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유무인 전투기 복합 체계 분야에서 선두권에 진입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방과학연구소는 2021년 비행체용 전파 흡수 구조 기술을 비롯해 레이더동 기술, 안테나, 내장 일체형 구조, 경량 전파 흡수 도료 등 무인기용 저피탑 비행체에 적용 가능한 핵심 기술 4종을 개발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저피탑 무기체계의 기반 기술은 국내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발한 것으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추진한 방위사업청의 선도형 핵심 기술 사업을 통해 확보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전피 음수구조 기술은 외부에서 입사한 레이더 신호를 기체 구조를 통해 흡수해 비행체의 레이더 반사 단면적 RCS를 감소시키는 기술입니다. 또한 레이더돔 기술은 주파수에 따라 선택적으로 전자파 신호를 투과하거나 차폐시킬 수 있어 비행체에 장착된 안테나 가적이 레이더 신호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안테나 내장 일체형 구조 기술은 안테나를 기체 구조와 동합해 항공기 기체 표면을 매끄럽게 형성해 비행 시 발생하는 항력과 레이더 반사 단면적 RCS를 감소시키는 기술입니다. 경량 전파 흡수 도료 기술은 항공기 외피에 코팅된 기능성 도료가 기체 구조에 의해 반사되는 레이더 신호를 감소시키는 기술입니다. 대한항공은 저피탑 무인 편대기와 유인기가 동시에 임무를 수행하는 유무인 복합 체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체계에서 유인기 1대가 무인기 3에서 4대와 편대를 이뤄 유인기를 지원 호위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감시 정찰이나 전자파 교란, 정밀 타격 등 독자적 자율 임무도 수행하게 됩니다. 대한항공은 2010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국내 최초로 저피탑 무인기를 공동 개발해 무미익 시험 비행에 성공했고 2021년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광대역 저피탑 무인기 기체구조 기술연구 과제를 따내 진화된 스텔스 기술을 개발하는 등 저피탑 무인기 관련 핵심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2022년 6월에는 대전 유성구 항공기술연구원에 차세대 스텔스 무인기 개발센터를 설립했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20여 년 동안 무인기 개발 사업으로 확보한 역량을 바탕으로 저피탑 무인기를 활용한 유무인 복합체계, 군집 제어, 자율 임무 수행 등 차세대 핵심 기술을 확보해 국대 스텔스 무인기의 개발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내년에 출시 예정이었던 다목적 스템스 무인기는 R&D 예산 삭감 여파로 1에서 2년 개발이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빠른 시일 내에 독자 개발한 소모성 다목적 소형 무인기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대한항공은 KADX 2024에서 소모식 다목적 소형 무인기인 KUS-RP를 선보였었습니다. KUS-RP의 특징은 크게 3등분하여 모듈화되어 있으며 몸통을 기준으로 임무에 따라 모듈을 바꿀 수 있습니다. 페이로드 모듈형 플랫폼으로 공중 및 지상 발사 무인기로 기반, 전자전, 공격, 감시, 정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장 3M, 진목 1, 2M, 최대 26 중량 200kg의 터보젯 엔진을 장착했으며 최내 속도는 1100km/h입니다. KUS-RP는 대한항공이 자체 투자로 개발되고 있는 소모성 무인 협동 전투기로 시제기를 출시했으며 2025년에 지상 테스트를 진행하고 2025년 말에는 AI 비행을 위한 첫 시험 비행을 목표로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US-RP의 개발이나 일정이 KUS-LW보다 빠른데 이는 KUS-LW 개발을 진행하면서 KUS-RP에 선적용하여 테스트 진행을 통해 KUS-LW 개발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역할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US-RP는 소모성으로 지상 및 공중에서 발사되는 컨셉의 기체로 천룡 순항 미사일과 비슷한 컨셉이나 AI 자율 비행이나 협업 비행이 더해졌기 때문에 다양한 전장 상황에서 높은 작전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상 발사용 기체는 공중 발사용 기체보다 날개가 더 커질 것이라고 하며 다양한 환경에 맞게 모듈을 조합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KUS-RP는 공중에서 발사가 가능하며 KF-21 전투기에는 향후 동함될 수도 있습니다. KUS-RP 디자인은 천룡과 비슷한 디자인을 하고 있으며 현재 경쟁사인 KAI가 소모성 무인기 개발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대한항공도 이에 맞대응해 개발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대한항공은 저피탑 무인기 KUS-LW와 다목적 스텔스 무인기 KUS-FC를 개발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동안 쌓인 노하우를 기반으로 KUS-RP를 개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라 보입니다. 유럽의회가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체결하면서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을 언급하면서 한국이 무조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일본과 손을 잡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유럽과 일본이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제대로 한 방을 먹였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 대신 1억 달러를 차관으로 제공한 것인데 한국산 무기를 갖고 싶으면 무료로 지원해달라고 요구하지 말고 돈으로 사라고 한 것입니다. 현재 이 문제에 있어 한국은 절대적인 갑의 위치에 있고 유럽은 무기를 제발 달라고 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유럽의회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본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EU의 변함없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결의안을 찬성 390표, 반대 135표, 기권 52표로 채택했습니다. 유럽의회는 결의안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함없는 약속과 규범 기반 국제질서 내시의 한국의 건설적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EU 및 회원국들의 한국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관련 입장을 바꾸도록 요청할 것을 촉구했다는 점입니다. 북한군 러시아 파병 이후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용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무기 지원에 부정적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정부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입장 전환을 촉구하자는 유럽의회 결의안은 외교안보 정세 변화로 지원을 망설이는 한국의 전향적 결정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의안에는 2024년 11월 4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한 EU 전략대화와 그에 따른 EU 한국 간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환영한다. EU와 한국 간 관계 심화와 안보 및 방위에 대한 양자 협력 강화를 지지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아울러 EU 및 회원국의 우크라이나 및 한국과 협력하여 북한군의 잠재적 탈북을 장려하고 대비할 것, 우크라이나의 미래에 관해 한국과의 협력을 심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은 또 국제형사재판소 및 다른 사법기관과 강화된 협력을 통해 러시아 그리고 북한을 포함한 그들의 동맹국이 저지른 전쟁 범죄와 국제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EU와 국제적 파트너들이 모든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결의안이지만 EU가 공식 문건에 북한 파병의 법적 책임을 거론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달 조태열 외교장관은 북한도 파병 부대의 구체 행위에 따라 국제형법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군 파병과 러시아의 신형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최근에 이러한 긴장 확대 조치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새 국면이자 EU 전체의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포장하긴 했지만 결국 한국에게 무기를 내놓으라는 요구입니다. 유럽 국가들은 최근 한국의 방산 산업이 유럽에 진출하는 것을 막아왔습니다. 그리고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일본이 영국과 이탈리아와 함께하고 있는 6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입니다. 일본이 주도하는 이 사업에서 변화가 감지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럽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영국이 정권 교체 후 일본과 이탈리아와 공동으로 추진해온 차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을 계속할지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방위력 강화의 방안으로 전투기 공동 개발 및 수출을 추진하고 있어 영국의 거리두기로 일본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앞서 영국과 일본, 이탈리아는 차세대 전투기 템페스트를 2035년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공동 개발하는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을 2022년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 일간 더 타임스는 영국 재무부가 지난 19일 템페스트 프로젝트에 최종 투입될 비용과 일정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 재무부가 우려를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달 초 출범한 키어 스타머 정부가 지난 14년간 보수당 집권 기간 국방력이 저하됐다며 국방 전략 재검토에 착수하면서 이 프로그램이 축소 또는 폐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타머 총리는 22일 판버러 국제 에어쇼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방 전략 재검토에 템페스트 프로그램이 의제로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나로서는 템페스트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한 프로그램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로이터 통신은 스타머 총리가 전투기 프로그램의 중요성은 확인했지만 국방 전략 전면 재검토와 관계없이 이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보장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텔레그래프도 스타머 총리가 템페스트 전투기 프로젝트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템페스트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대체할 6세기 전투기로 영국 정부는 내년까지 예정된 템페스트 1단계 프로젝트에 20억 파운드 약 3조 5,80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에는 최종적으로 수백억 파운드가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영국 정부가 템페스트 프로젝트를 축소하게 되면 일본 정부로서는 방위력 강화 계획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은 영국, 이탈리아가 추진하던 6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 템페스트와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 FX를 합친 것으로 일본으로서는 현재 주력 전투기인 F1을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가기에서 차세대 전투기 수출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이 손을 뗄 것으로 보이며 일본의 방위 산업은 다시 한번 흔들릴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이 일본과의 협력을 포기한 것은 현재 상황 때문입니다. 해시태그 2030년 러시아와 중국이 북극에서 첫 번째 군사훈련을 실시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후 러시아는 군대를 재건할 시간을 확보했다. 미국의 관심이 중국 견제로 옮겨간 사이 중국은 유럽을 종이 호랑이로 보기 시작했다. 러시아가 북극 대륙붕에 대한 지배권을 확대한다 발표하자 중국이 이를 지지하고 러시아는 중국의 남중국해 지배권을 인정한다. 중러 연합군이 노르웨이의 스발바르 군도를 침공한 가운데 미군의 지원 부족으로 노르웨이가 전 전략적 요충지를 잃는다. 나토는 핵 보복과 스발바르 통제권 양도 사이에서 고심한다. 영국군 전 사령관인 데이비드 리처드 장군과 네덜란드 국방 아카데미 교수 줄리안 린들리 프렌치가 쓴 신작 전략으로부터의 후퇴에서 발췌된 시나리오입니다. 25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후 유럽이 직면할 안보 위협과 딜레마 3가지를 짚었습니다. 유럽 지도자들은 나토가 안보 비용을 늘리지 않으면 러시아가 침략하게끔 독려하겠다고 밝힌 트럼프의 취임이 임박하자 전처럼 미국의 전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아예 지원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전쟁 시나리오를 다시 짜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나토는 새로운 군대 모델에 따라 10일 이내 10만 명 이상의 병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바이. 이전보다 2배 많고 5일 빠른 병력 목표입니다. 하지만 나토 동맹국들이 미국의 군사적 역량과 리더십 없이 이를 수행하는 것은 또 다른 도전이라는 평가입니다. 탄약 비축, 운송 및 물류 등 지난한 전쟁 지원 역량은 미국을 제외하곤 어떤 국가도 대규모로 해보지 않은 일입니다. 연료 보급 없이 75톤의 장비를 450km 운반하는 미국산 C-17 화물기 함대는 사실상 대체가 불가능하고 미국산 F-35도 나토 전투 항공 전력의 핵심이 됐습니다. 유럽연합 이후의 한 외교관은 돈은 찾으면 된다.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건 미국이 가진 장비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유럽을 지원하지 않거나 지원을 줄일 경우 리더십 부재도 문제입니다. 나토의 최고 사령관은 항상 미국인이었습니다. 전직 영국 공군 원수인 에드워드 스트링거는 다른 모든 가입국들을 지금까지 앞으로 끌어낸 것은 미국의 군사 패권 리더십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없으면 유럽 국가들이 모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유럽 방위산업의 비효율성입니다. 전투기, 탱크, 구축함 등 주요 무기 시스템의 11가지 범주에서 미국은 32가지 유형의 시스템을 보유한 반면 유럽은 172가지 시스템이 난립합니다. 이처럼 표준이 다른 무기 시스템은 상호 운용성을 제한하고 제대로 된 보급을 힘들게 만듭니다. 이탈리아 방산 기업 핀칸티에리의 CEO 피에로베르토 폴지에로는 유럽은 방산 플랫폼이 너무 많다. 합종 연행하려면 가입국들의 정치적 의지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럽연합은 영국을 가장 먼저 찾았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유럽은 유럽연합 이후의 방산 파티에 영국이 복귀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단순히 국방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것보다 러시아 등 적대 세력과의 군사력 격차 해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장거리 미사일 등을 거론하며 우리가 국방의 GDP의 2%를 쓰든 5%나 3%를 쓰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미국, 러시아 등과의 군사적 능력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더 많은 무기 시스템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조달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언급했습니다. 세바스티앙 르꼬르뉴 프랑스 국방장관은 EU 집행위원회가 몇 달 후에 국방부문이 산업정책에 대한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라며 영국이 이 분야의 서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이 유럽의 무기 개발과 생산 등에 기여를 해줬으면 한다는 바람을 표시한 것입니다. 유럽 대륙과 영국이 군사적인 분야에서 손잡는 모습은 최근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프랑스는 최근 EU가 유럽 방산 육성을 위해 재정 지원을 할 때 반드시 일정 비율 이상을 유럽 기업에 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철회했습니다. EU는 27개 회원국 간 불평등 해소를 위해 마련한 결속 기금 3,920억 유로 약 587조 원 국방 안보 분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럽의 군사력 증강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방산업계에도 거액의 자금이 투입될 전망인데 프랑스는 그동안 이런 자금의 일정 부분은 반드시 유럽 기업에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프랑스가 태도를 바꾸면서 한국에게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당시 유럽 언론에선 자국 방산의 이해관계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프랑스가 뜻밖의 결정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왔을 정도입니다. 유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군비를 크게 축소했고 무기 개발과 생산에 소홀했습니다.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과 연구진도 부족하고 생산 능력도 크게 저하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별 국가들이 각계 전투를 하듯이 독자적으로 나설 경우 러시아와의 격차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되도록 많은 유럽이 국가들이 힘을 합쳐 자금과 기술, 인력, 생산시설을 함께 가동하고 협력해 유럽 안전은 유럽이 지킬 수 있는 역량을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영국은 냉전 이후에도 러시아에 대한 경계와 비판적 시각을 잃지 않았고 군사력과 방산 분야에서도 상당한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국은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방산 그룹은 밥콕입니다. 이 밥콕이 최근 한국과 연달아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먼저 밥콕은 하나오션과 손을 잡고 캐나다와 폴란드 잠수함 수출을 위해 협력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밥콕은 2022년 폴란드 호위함 사업을 수주해 현재 폴란드 현지에서 함정을 건조하고 있으며
유지보수 분야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캐나다에서는 2008년 이후 캐나다 해군의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어 밥콕은 한국항공우 주신업과 유럽 방산 수출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항공기 수출 마케팅 시 밥콕의 조종사 훈련 서비스를 연계한 패키지를 구성하고 고객에게 최적화된 제안으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폴란드에 수출한 FA50을 비롯해 개발 막바지에 들어선 KF-21 보라매의 수출에 큰 힘이 될 전망입니다. 현재 나토에서는 트럼프의 요구대로 GDP 대비 1%의 국방비를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데 이렇게 될 경우 이는 5천억 달러, 700조 원 규모가 인상돼 국방비 1,000조 원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나토 회원국의 국방비 증가는 한국에게는 호재일 수밖에 없는데 영국이 한국과 손을 잡은 이유는 이 때문으로 보입니다. 특히 K9 자주포가 엄청난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튀르키예,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등 6개국이 K9 자주포를 운용하거나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K9 도입을 결정한 루마니아의 경우 지난해 폴란드와 방산 분야 공동기술위원회를 설립하고 공동 군사훈련을 실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산 무기에 대한 평가와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르웨이는 K9의 장점을 직접 설명하며 루마니아와 계약에 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이 K9에 관심을 보이는 것도 호재입니다. K9과 탄약 운반차 K10은 미군에 반드시 필요한 전력이다. 미군이 해외에서 자주포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미연합사령관을 지냈던 미군 예비역 장성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 육군은 지난달 자주포 현대화 사업을 위한 성능 시험을 목적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미국 생산법인 하나 디펜스 USA를 포함해 글로벌 방산 기업 5곳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미 육군은 기존에 개발된 자주포 체계 도입을 검토 중으로 K9 자주포가 후보 장비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2022년 9월과 올해 4월 미 육군 유마 사격장에서 K9 자주포의 실사격과 기동 시연을 통해 미 육군 포탄과의 호환성을 증명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미연합사령관을 지냈던 월터 샤프, 커티스 스케퍼로티, 로버트 에이브럼스 미 육군 예비역 대장 3명이 지난 1일 경남 창원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창원 3사업장을 찾아 K9과 탄약 운반차 K10, 자주도와 장비 생산 라인을 둘러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샤프 전 사령관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무기체계는 세계적 수준이다. 이들 무기체계가 미군에 필요한 전력이고 전력화가 된다면 한미 방산 협력을 통해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한미연합 사령관으로 있으며 이들 무기체계의 한국군 운용 상태를 모두 경험했다. 특히 전장에서 안전하고 신속한 탄약 장전은 매우 중요하며 탄약 운반 차량은 미군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나토에 대한 영향력을 줄이겠다고 선언했지만 또 정권이 바뀌면 다시 유럽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때 미국과 미리미리 같은 무기를 구해놓는다면 유럽 입장에서도 대응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우크라이나가 무기 지원을 요청할 때 소련제 미그기를 요청한 것을 보면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존에 사용하는 무기와의 호환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유럽은 무기 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한참 시간이 필요하고 만약 성공한다 하더라도 자기들끼리 호환되지 않는 무기를 들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대량으로 수출된 한국산 무기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고 유럽도 이를 알기에 한국에게 우크라이나의 무기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일본과 유럽의 협력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이며 유럽은 미국도 선택한 한국산 무기를 확보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시아 군비 경쟁의 판을 한 번에 뒤바꿀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오는 2030년까지 신규 함대를 대대적으로 확충해 신형 스텔스함, 탄도 요격이 가능한 호위함, 합동 화력함 등으로 규모를 지금의 3배 이상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더구나 이전까지 상상도 못했던 초강력 군함을 다수 배치하겠다고 밝히자 한국의 이 같은 계획이 현실이 되면 한국이 어느 편을 드느냐에 따라 아시아의 균형이 요동칠 게 분명하기 때문에 아시아 국가들은 지금 한국의 해군 전력 확대를 두려운 눈으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처럼 기존 해군의 전력을 완전히 뒤엎어 막강 해군으로 거듭나겠다는 혁신적인 계획을 발표하자 가장 긴장한 건 일본이었습니다.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고 서방 동맹의 선봉에 서려 했는데 글로벌 방산 무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한국이 해군 전력마저 강화하자 긴장한 빛이 역력했습니다. 중국 역시 한국의 이지스 시스템을 갖춘 정조대왕함의 성능이 상상 그 이상으로 알려지자 한국이 본인들의 군함을 베꼈다며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두려워할 한국 해군의 전력 증강 계획은 무엇이고 중국과 일본이 두려워하는 핵심은 무엇인지 중, 일 해군 제독들이 절망한 이유.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1998년 취역한 광개토대왕급 구축함의 취역을 시작으로 일본에 비해 열세에 있었던 한국 해군은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한국은 자체적인 함대공 능력을 보유한 2척의 대형 수송함과 3척의 이지스함, 6척의 구축함과 7척의 신형 호위함이 실전 배치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의 해군력 발전은 이제부터 시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 신형 군함이 쏟아져 나올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2024년에는 도산 안창호급 배치 2 잠수함의 1번함이 진수됩니다. 도산 안창호급은 수직발사관의 수를 10발로 늘렸습니다. 이 잠수함은 우리 해군의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줄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급은 총 3척이 건조될 예정인데 목표가 달성되면 우리 해군은 총 6척이 도산 안창호급 48발의 SLBM 발사 능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2025년에는 2척의 울산급 호위함 배치 3화, 정조대왕급 구축함 2번함, 도산 안창호급 배치 2의 2번함이 동시에 진수되고 2026년에는 울산급 배치 3의 마지막 6번함과 도산 안창호급 배치 2의 3번함이 진수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해군의 구형 함정들은 신형으로 교체되고 이후 건조될 함정들은 우리 해군의 신규 전력이 될 것입니다. 2027년에는 2척의 울산급 배치사와 정조대왕급 구축함의 마지막 함정이 진수될 예정입니다. 울산급 배치사는 우리 해군의 차기 호위함입니다. 만재 배수량은 기존 대비 더 키우고 이 밖에도 완전 전기 추진, 고출력 레이저 무기 탑재 등 더 다양한 전력 탑재는 아직까지는 비밀사항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2028년은 우리 해군의 역사가 다시 씌어지는 해가 될 것입니다. 정조대왕급 구축함 3척이 완전히 취역하면서 대한민국 해군이 이지스함 6척 체제를 완비할 뿐만 아니라 한국형 구축함 KDDX 1번함이 진수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형 구축함 KDDX는 경하 6,000톤, 만재 8,000톤 고도의 스텔스 설계와 완전 전기 추진, 통합 마스트 등이 적용된 완벽한 미래 함정입니다. 그리고 2030년 울산급 배치사의 마지막 5, 6번함이 취역하게 됩니다. 또한 한국형 항공모함의 본격 건조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러니 중국과 일본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한국 해군이 이렇게 대함대 건설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특히 정조대왕함이 자신들이 건조한 1만 3천 톤급의 이지스함보다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지자 중국은 한국이 중국의 자랑인 55급 구축함을 한국이 베꼈고 그렇게 베껴서 만든 정조대왕함은 과무장되어 있다. 고 망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정조대왕함의 자체 기술로 수직발사대를 건조, 탑재한 것은 물론 대형 미사일들을 통합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중국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고 한국의 방위산업 성장에 노골적으로 경계심을 표출했습니다. 참고로 정조대왕함의 수직발사대는 미국에서 이전받은 발사대가 아니라 한국이 자체 기술로 개발, 탑재한 KVLS-1, KVLS-2가 주력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한국의 자체 기술로 개발한 이 수직발사대가 베일에 쌓여 있어 어떠한 무기체계를 운영할지 알 수 없다며 이렇게 우려를 표했습니다. 정조대왕함에 있는 KVLS-2는 850 직경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한국은 이런 대형 사이즈의 수직 발사대를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자체 개발했다. KVLS-2가 이전 발사대에 비해 면적이 80% 이상 커졌다. 이는 평균적인 사이즈보다 더 큰 사이즈의 미사일 장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속내는 한국의 정조대왕함의 수직 발사대의 사이즈가 전보다 커졌다. 여기에는 탄도미사일은 물론 초음속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탑재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이미 러시아에서 도입한 기술로 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완료했다. 이를 지대함, 함대함, 함대지로 바꾸려 하고 있다. 한국의 야심을 경계해야 한다. 더구나 미국은 대한민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 정조대왕함에 SM-6까지 판매했다.
그런데도 한국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LSAM 해상형 미사일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10년 내에 한국이 중국을 능가하는 방어 능력을 갖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정조대왕함의 성능과 탑재 무기들의 면면을 심층 분석한 티가 납니다. 또한 중국 언론들은 미국이 아직도 710급 수직발사관 개발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중국이 850급 수직발사관을 개발한 이후 한국이 두 번째로 850급 수직발사관을 개발한 국가가 되었다며 한국의 저력을 놀라워했는데요. 중국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2014년 850급 수직발사관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는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왔고 자랑으로 여겨왔는데 한국이 곧바로 넘어버렸으니 당황스러울 만도 합니다. 무엇보다 정조대왕함이 운용하는 수직발사대는 무려 104개, 중국의 난칭함은 112개를 운용하고 있는데 정조대왕함은 난칭함에 비해 배수량이 작은데도 중국과 대등한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놀란 모습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또 하나 놀라워한 점은 미국이 조선업 쇠퇴로 자국 내에서 군함을 건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자 한국에게 군함 건조를 의뢰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데 한국은 일본보다 더 빨리 군함과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빨리 만들기로 치면 중국을 따라갈 나라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한국이 정조대왕함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뒤 무려 17개월 만에 완성했다며 이러한 건조 속도는 중국과 비교해도 빠른 것이다. 미 해군이 부족한 군함을 보충하기 위해 한국의 건조 능력을 끌어들이면 미 해군의 군함 건조 속도는 무섭게 빨라질 것이라고 한국이 미 해군을 보조할 수 있다는 점을 극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정조대왕함이 갖고 있는 한국 자체 기술의 수직발사대와 한국의 무서운 군함 건조 능력과 세계 제1의 건조 속도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한국 무기 별것 없다며 폄하하기 일쑤였는데 이처럼 올해 들어 중국 언론들의 논조가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군함 건조 능력이 무섭게 성장했으니 경계해야 한다. 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중국 언론들은 이렇게 정조대왕함을 심층 분석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역시나 헛소리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여기저기서 끌어온 것을 통합하는데 능한데 중국 난창함도 베낀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정조대왕함의 출현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 베끼기에 능한 한국 해군은 앞으로 중국 해군의 새로운 위협이 될 것이다. 이런 중국의 망언에 대해 한 한국 네티즌은 보다 못해 이런 댓글을 달아 중국의 망언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해시태그 무슨 소리냐, 베끼려면 좋은 걸 베끼지. 우리가 왜 중국 걸 베끼겠냐. 한국이 중국의 군함을 절대 베낄 리 없는 이유는 다음의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국가주도 조선업 굴기를 앞세워 싼값의 노동력을 투입해 많은 수주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후유증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산 선박들이 잇따라 사고와 결함을 일으키자 오죽하면 최근 호주에서는 중국산 선박 운항 금지 명령까지 내려졌는데요. 이처럼 중국 조선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자 일감이 떨어졌고 결국 중국 정부는 조선소들의 수십 척씩 군함을 건조하는 일감을 나눠주었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55형 구축함도 그때 건조된 것입니다. 중국은 2년 만에 55형 구축함 5척을 진수시켜 얼마나 속도전을 벌인 것인지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미국은 군함을 하나 건조하면 2년여의 시간을 두고 다음 군함을 건조합니다. 2년여의 시간 동안 군함의 결함은 없는지를 면밀히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렇게 시간을 주고 결함을 살피는 일이란 거의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 불량 군함이 서해에 널리게 된 것입니다. 지난 2106년 림팩 훈련 때였습니다. 중국은 당시 자신들의 이지스함 52C를 가지고 참가했는데 중국의 52C 전투함은 가상전투에서 그만 명중률 30%라는 처참한 성적을 받고 세계적인 망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52C 이지스함을 보완한 52D함은 2017년 중국과 러시아의 연합훈련 당시 며칠간 기관 고장으로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추태를 보였습니다. 일반적인 어선도 기관 고장으로 이렇게 표류하는 일은 드문데 한국과의 함정이 이런 수준이라니 눈물 없이는 보기 힘든 중국의 최신 뗏목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데 무슨 한국이 중국 군함을 베껴서 이지스함을 만들겠는지 중국 네티즌들의 망언은 무시하는 게 정답입니다. 중국 어선들이 한국과 다른 나라 영해를 침범한 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자면 중국과 비교적 가까운 한반도의 경우
영조 때부터 박문수가 불법 조업을 하는 청나라의 어선을 단속하기 위해 지원을 요청한 기록이 있을 정도인데요. 이후 중국의 세력이 위축되던 시기엔 잠잠하다가 21세기에 들어서 중국 어선은 전 세계적으로 꼴머리를 앓게 만드는 골치 아픈 존재가 되었습니다. 중국 어선은 한국과 일본, 러시아를 비롯하여 인도네시아, 남미, 아프리카까지 가서 불법 조업을 하다가 범법 행위를 하여 납포되는 뉴스가 나올 정도인데요. 일부는 선주가 벌금을 내고 찾아가지만 벌금을 안 내거나 못 내면 어선을 폭파당하기도 하죠. 중국과 인접한 한국, 특히나 서해 및 남해 지역은 세계에서 이들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어선은 저인망 어획 TRAWLING를 하기 때문에 온 세계의 바닥을 무분별하게 긁고 다니며 치어든 멸종 위기종이든 모조리 다 잡아들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인데요. 안 그래도 지구온난화로 인해 약해진 산호초 환경에 중국 어선이 한술 더 떠 치명타를 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그물이 훑고 지나간 자리는 허옇게 죽은 산호초밖에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닷속 환경에서 산호초 지대의 역할을 생각해보면, 그리고 이러한 파괴가 범지구적 스케일로 매년 행해진다고 생각해보면 지구권의 생존까지 걱정해야 할 일인데요. 다시 말해 중국의 불법 조업은 당장 해당 지역의 어획량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해양환경 그 자체를 뒤흔드는 현생 인류에게 있어 가장 파멸적인 행위 중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해양을 침범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국은 수많은 인구에 맞게 다양한 식문화를 가져 2012년을 기점으로 세계 최대 해산물 소비국이 되었습니다. 1990년까지 중국인들의 1인당 생선 소비량은 10kg 정도였으나 2010년에는 33kg를 넘어섰으며 2013년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어획량에서 35%를, 소비량에서는 30%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중국근해는 저인망을 이용해 해저 바닥부터 싹쓸이로 긁어버리는 무분별한 남획과 중국의 심각한 환경오염 때문에 어장으로서의 가치가 사실상 거의 바닥난 상태로 보고 있는데요. 중국 어업계는 해산물 소요를 대기 위해 원양어업을 적극 늘리고 있으며 2013년에는 원양어업 기지인 하이난 소재 항구 도시를 찾은 시진핑이 현재 중국의 원양어업 관련 종사자만 1,400만 명에 달한다고 하죠. 또 좀처럼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중국은 물 문제 역시 심각한 상태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물이 수요를 따라주지 않을 뿐더러 중국의 기가 막힌 시민의식 덕에 많은 쓰레기로 엄청나게 오염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4에서 5급수가 중국의 강, 호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라니 저 정도면 더러운 물에서 사는 대부분의 미생물도 싸그리 전멸하는 수준인 셈이죠. 그래서 중국 어업들은 자국의 쓰레기와 오염물질로 더럽혀 진 바다를 놔두고 비교적 청정한 한국 해양에 와서 불법 조업을 하는 것입니다. 2016년에 유럽연합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원양어업에 나서는 중국 어선은 2,000척 이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BBC 보도로는 아프리카 해역에 출하하는 중국 어선은 1985년에는 10여 척에 불과했지만 2016년에는 500여 척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 숫자는 정말 원양으로 나가는 배만 계산한 것이고 중국과 가까운 한반도 수역으로 나오는 배는 빠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으로 오는 배만 쳐도 2,000척은 가볍게 뛰어넘습니다. 2016년 봄 꽃게철에서의 5도 수역에 나타나는 중국 어선은 집계된 것만 따져도 3개월에 걸친 총 출몰 척수가 21,352척에 달해 경악을 금치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중국 정부가 사실상 불법 조업을 부추기기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요. 중국 정부는 자국 어민의 불법 조업에 대해선 미온적인 반응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이중성이 불법 조업 근절은커녕 더욱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죠. 바로 불법 조업을 일삼는 이러한 민간 어선단을 주변국들을 압박하기 위한 일종의 외교적 카드로서 활용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민간 어선단의 불법 조업을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고 오히려 방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입니다. 실제로 자국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국가에 대해서 민간인을 주체로 한 집단을 투입해 시위에 나서면서 외교적으로 은근히 압박을 넣는 것은 중국의 전통적인 수법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상대가 어떠한 태도로 나오는지 알아보고 의중을 떠본 다음 상대를 본격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서 군사력을 동원한 무력 시위로 이행하는 것이 통례가 된 것이죠. 한국은 중국의 불법 조업으로 인해 박경조 경사 살해 사건, 이청호 경장 살해 사건을 비롯해 굵은 사건들이 많았고 수시로 NLL을 넘나들며 단속을 회피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심지어 NLL 한복판에서 조업함은 물론 군사분계선 한가운데인 한강하구에서까지 불법 조업을 저질러서 결국 유엔 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해 민정경찰이 투입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었죠. 또한 지난 2016년에는 중국 어선이 고속단정을 고의로 들이받아 격침시킨 사건도 일어났었습니다. 때는 10월 7일 오후 3시 8분경이었고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76km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인천해경 3005함 경비정 소속 4호T급 고속단정 한 척을 100T급 중국어선이 고의로 들이받아 침몰시켰으며 충돌한 중국어선은 그대로 공해상으로 달아났는데요. 충돌 후 고속단정이 뒤집히는 과정에서 어단정장이 바다에 빠졌다가 인근에 있던 다른 고속단정에 구조되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측에 의하면 한국 고속단정과 어선의 위치는 공해상으로 우리나라 해경의 단속이 무리했다며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한국이 항의하자 중국 정부의 태도는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작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길 바란다라는 도무지 사과의 의미라곤 찾아볼 수 없는 태도를 보여 대한민국 국민 여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해경 측은 함포 사격까지 포함한 강력 대응을 예고했고 이에 따라 중국 언론 보도들은 이라는 등의 원색적인 위협성 기사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 11월 1일 오후 7시 인천 소청도 남서방 91km 해역에 또다시 불법 조업 중국어선들이 나타났고 이에 한국 해경 경비함 2척이 중국어선 2척을 납포해 압송하려 하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어선들이 주변에 있던 중국어선 30척이 납포 어선을 구출하기 위해 해경 경비함의 좌우측 가릴 것 없이 함정의 옆구리를 노리고 돌진한 것인데요. 이들은 해경 경비함의 진행 방향을 가로질러 운행하는가 하면 경비함 측면 바로 앞까지 달려들며 충돌 위협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잘못하다간 중국 어선에 들이받쳐 경비함 측면이 파손이라도 되어 침몰 상황에까지 이를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한국 해경은 공용화기 사용이라는 유례없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고 매뉴얼에 따라 경고통신 후 소화포를 쐈지만 효과가 없자 M60 기관총으로 공중을 향해 경고사격을 시작했습니다. 경고사격에도 중국어선의 저항은 계속되었고 해경은 중국어선을 향해 선체 조준 사격을 했는데요. 약 700발의 총탄이 불을 뿜으며 발사돼 어선 앞수면에 잇따라 꽂히자 중국어선들은 그제야 주랭랑을 치며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긴박했던 납포 퇴거 작전이 약 1시간 만에 마무리된 것이죠. 정당한 법 집행에 폭력 저항으로 일관할 경우 화력이 강한 공용화기 사용도 불사하겠다는 해경의 방침이 단순한 엄포가 아니었음을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사건 다음 날 해경의 공용화기 사용을 폭력적인 법 집행으로 표현하며 주중 한국 대사관 공사를 초치하는 등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한국 해경이 본때를 보여준 이후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은 확연히 줄고 이에 따라 우리 어민의 어획량도 늘었다는데요. 이후 해양경찰청은 2019년까지 서해 NLL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이 3년간 70% 급감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방심은 금물입니다. 살이 오르고 알이 꽉 찬 우리나라 서해의 봄철 꽃게를 두고 해양경찰과 중국 불법 조업 어선의 전쟁이 다시 시작됐기 때문인데요. 코로나19 유입 위험을 감안해 중국 어선을 우리 해역에서 몰아내는데 치중했던 해경은 불법 조업이 지난해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승을 부리자 다시 납포 위주로 단속에 나섰다고 전해집니다. 우리나라 영해를 지키고 한국의 어업도 지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본때를 보여주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콜롬비아 해군 전투함의 문양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태극기 문양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콜롬비아 ARC 나리뇨함은 한국이 무상으로 공여한 전투함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포항함과 군산함, 안양함을 콜롬비아 해군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콜롬비아 해군은 한국의 군산 함대 미사일 SSM-700K 해성을 9천만 달러에 수입하여 장착했습니다. 지난 7월 콜롬비아 해군은 한국의 해성 미사일로 대규모 선박격 침훈련을 공개해 그 위용을 자랑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서 콜롬비아 해군이 한국산 해성 미사일을 발사하여 목표 함선을 일격에 격침시키는 장면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최대 사거리가 150km에 달하는 해성 대함 미사일은 북한군 유도탄 고속정에 탑재된 스틱스 대함 미사일에 비해 4배 이상의 긴 사거리를 가지고 있고 또한 레이더 탐지를 피하기 위해
수면에서 5m 정도의 저고도로 물 위를 스쳐 날아가는 해면 밀착 비행 즉 시스키밍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밖에 제공격 기능도 가지고 있어 전 세계 대한미사일과 견주어 절대 뒤지지 않는 위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해성 미사일의 위력은 콜롬비아 해군의 전투력을 증강시켜 주었습니다. 최근 콜롬비아 접경국 베네수엘라 독재자 마두로의 횡포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마두로의 독재로 인해 엄청나게 많은 난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마두로는 콜롬비아 국경에 거의 전군을 배치해서 군사적인 긴장과 충돌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콜롬비아는 국방력을 더욱 강화시키려 하고 있고 중남미 국가 중에서 GDP 대비 가장 많은 국방비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은 콜롬비아에 가장 큰 도움을 주고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콜롬비아에 전투함을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기를 수출하고 콜롬비아에 한국산 무기체계를 이식시켜 주었습니다. 콜롬비아 육군은 한국의 K3를 기관총으로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이 콜롬비아를 가깝게 대하는 데는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한국 전쟁 때 5,314명을 파병했는데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한 한국 전쟁 파병국이었습니다. 이 같은 인연은 군사적 지원뿐만 아니라 경제적 협력에도 이어졌습니다. 콜롬비아는 총 16개국과 FTA 관계를 맺고 있는데 2016년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한국과 FTA를 맺었습니다. 콜롬비아는 한국과 닮은 점이 많습니다. 콜롬비아는 한국과 비슷한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영화와 게임, 대중음악 등 문화산업 분야에 강점이 있다는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2018년 이반 두케 신정부 출범 이래 오렌지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을 표방하는 콜롬비아 오렌지 경제의 핵심은 영화 드라마와 같은 문화산업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드라마, 영화, K-팝 등 다양한 문화산업에서 중남미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수출하는 컨텐츠 강국입니다. 콜롬비아 젊은이들도 BTS를 비롯한 K-팝 스타들에 열광하며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배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 콜롬비아 FTA가 발효된 지 3년이 지나면서 발효 이전 12억 달러 수준이던 양국 교역액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8억 달러 약 2조 1,350억 원로 3년 새 50% 증가했습니다. 우리는 주로 휴대폰이나 자동차 부품, 승용차들 수출하고 유연탄과 커피, 원유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기술력은 콜롬비아의 일상을 변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서는 대중교통수단 간의 무료 환승 시스템이 한국의 기술로 지어졌습니다. 한국의 정보통신 기술이 보고타 산동네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 기아자가 콜롬비아에서 질주하고 있습니다. 기아차의 모닝과 소울을 기반으로 한 택시는 콜롬비아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콜롬비아를 기지 삼아 남미 주요 시장들로 확장시켜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콜롬비아에 힘센 엔진을 적용한 친환경 엔진 발전소를 지난해 완공했습니다. 이 발전소에 설치된 힘센 엔진은 기존 모델보다 높은 훈력과 LNG와 경유를 선택 가능해 연료비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테르모노르테 발전소를 포함해 현재까지 콜롬비아에 5곳의 엔진 발전소를 세웠습니다. 마르타 루시아 라미레즈 콜롬비아 부통령은 지난 16일 한국을 방문해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난 5월 이낙연 국무총리의 콜롬비아 방문에 대한 답방이었는데 그는 한국 전쟁 당시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하게 참여한 콜롬비아는 한국과 형제와도 같은 나라라고 했습니다. 또한 콜롬비아 국민은 한국에 대해 존경과 호기심이란 두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이란 역경을 이겨내고 경제 규모 세계 10위권에 발전된 나라를 만들었고 특히 세계적인 IT 강국으로 거듭났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짧은 시간에 눈부신 발전을 이뤄냈다고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콜롬비아는 세금을 면제하는 특구를 만들었다며 한국 기업들이 이곳에 들어와 5년 동안 세금을 내지 않는 특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콜롬비아는 한국과 더 많은 경제 협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과거에 콜롬비아의 도움을 받았지만 이젠 콜롬비아를 도와 국방력 강화와 경제 성장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